아이폰이 한국에 2009년 12월에 나왔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모르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한 2, 3년. 그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가장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도시가 우한시인데 700만 명 넘는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이미 자율주행 이용을 했고, 그래서 아폴로고의 경우 2024년 말에 이미 우한시 내에서의 비즈니스는 손익분기점을 도달했고 2025년에는 흑자를 낼 것으로 본다. 사업화까지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웨이모도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확장이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도시고요.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사람도 이제 잘 못해요. 급속도로 확장될 일만 남았다?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3,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은 승차업 없는 로보택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될까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이게 주제를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자율주행으로 잡은 게 아니라 최근에 좀 몇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K 로보택시 도입을 위해서 뭐 MOU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택시를 어떻게 도입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거 보고서 같은 게 나와서 좀 관심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지난달에 미국에 가서 자율주행 택시를 실제로 타보면서 네, 이거는 너무 편하다. 예, 여행 중에 타봤어요. 와. 그래서 타봤는데 우버로 웨이모요. 웨이모.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그거잖아요. 네, 관심이 없으셨군요.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보조석, 조수석에 이렇게 앉고 이제 가족들이 뒤에 앉았었는데 처음에는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신기, 그다음에 좀 긴장 이랬었는데 조금 타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제가 총 3번의 라이딩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여행을 갔으니까 짐이 있잖아요. 뭐 쇼핑한 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운전석에다 놓고 딱 조수석에 앉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여행객들이 웨이모를 굉장히 선호하신대요. 왜냐면 일단 운전기사랑 말할 이유가 없고 어차피 막 말 시키고 이러면 영어 잘 안 되니까 힘든데 조용히 그냥 불러갖고 그냥 탔다가 내리면 되니까 그게 우버보다는 좀 비싸대요. 네, 택시 요금이랑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버보다는 비싼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타신다. 어디서 탔어요? LA에서 탔습니다. LA에서. LA는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강북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강남 강북 중에서 강북 정도 되는 데는 다 다녀요. 네, 공항만 빼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공항까지 허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엄청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들어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랑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 간에 K 로보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이 있었거든요. 이제 요거가 발표가 되면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게 우리나라도 로보택시를 이런 식으로 도입할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좀 골자입니까?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 이름이 뭐였죠?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법인 택시 조합 연합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 사장님들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회사 사장님들 조합하고 같이 이제 로보택시를 앞으로 준비하겠다라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역시 카카오 모빌리티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옛날에 이제 카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약간 우버 같은 거죠, 결국은. 네. 미국의 우버 같은 거를 카풀이라는 형태로 해보려고, 라이드 쉐어링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택시업계에 진짜 어마어마한 반발과 막 심지어 스스로 자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엄청난 반발을 겪은 뒤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리는 규제를 이렇게 규제나 전통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식으로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힘들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그 위에서 살짝 내 플랫폼을 변형시켜서 들어가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뭐 파괴적 혁신, 이거는 이제 특히 못하겠다. 이 모빌리티 영역에서 불가능하다. 네. 파괴 안 하는 혁신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업계의 가장 큰 허들은 이 모빌리티 혁신을 할 때 가장 큰 허들은 면허거든요. 택시라는 것은 면허를 기반으로 이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타다 사태 이런 게 있었잖아요. 타다 사태가 그 택시업계 가장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그 면허 제도를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기존의 면허가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좀 기술직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그 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걸 해야 되는데 네네. 이 기술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타다였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의사인데 나는 내가 하는 거는 진료는 아니고 뭐 그냥 케어야 이러면서 의료 활동을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의사 면허 제도를 우회해서 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운송 면허가 없는 택시 면허가 없음에도 타다는 약간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혀 이제 그걸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타다 사태 이후로 한 게 직접 택시 회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택시 회사를 인수를 막 계속했죠. 네. 그 면허를 파괴시키는 걸 못하니 그 서비스는 계속 하되 면허를 내가 사서 하자. 그러니까 그 면허를 들고 택시 회사 샀다는 얘기는 그 택시 회사 갖고 있는 면허를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율주행도 면허를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택시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전망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면허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서로 막 붙을 거예요. 카카오는 한번 뭐 논쟁 뭐로 해. 내가 면허 갖고 할게. 그 면허 가진 회사들하고 제휴를 이렇게 맺고 그럼 우리 면허 있잖아요. 이거 네. 면허 있는 회사들 면허 위에서 서비스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전략인 겁니다. 지금도 카카오는 면허를 꽤 갖고 있으니 갖고 있죠.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그러면은 법인 택시니까 네. 거기 이제 운전자가 계실 거잖아요. 네. 그 운전자가 이제 일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하나는 로보택시로 바꾸고 네. 또 하나 로보택시로 바꾸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런 접근과 이 택시 사업자들 법인 택시의 그 니즈가 딱 맞았어요. 법인 택시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 기사들은 나이 먹고 은퇴하고 네. 이제 연로해서 은퇴하시고 점점 줄고 신규 젊은 사람들은 택시업계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택시가 계속 운전자가 줄어들어서 택시 면허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그냥 놀고 있어요. 집에서 아니 그 택시 회사 안에서 놀고 있어요. 네. 이건 24시간 계속 돌려야 돈이 되는데 네. 계속 그냥 차하고 면허가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놀고 있는 차가 너무 많다. 근데 요거를 로보택시가 만약에 상용화되면 택시 기사가 없어져도 면허대로 총량대로 돌릴 수 있으면 내 면허 그냥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럼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와 개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기술을 제공해주면 우리 면허를 기반으로 계속 돌려. 우리 그냥 카카오하고 제휴 이미 맺어져 있잖아. 그거 뭐 카카오 블루 우리 그거 계속 수수료 내줄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두 회사의 니즈가 딱 맞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큰 회사고 돈이 있으니까 이게 택시 업계랑 뭐 제휴도 맺고 아니면 그러니까 택시 회사를 직접 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 말고도 지금 이런 식으로 택시 법인을 산다거나 아니면 협업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 거의 없죠. 카카오가 이렇게 하는 거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면허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한 채 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장점은 그 우리밖에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다른 데는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 택시 면허와 제휴를 맺은 데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 택시를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가 로보택시로 전환되면 그냥 카카오는 그냥 그대로 택시 산업을 먹은 그대로 로보택시 산업을 먹게 되는 거죠. 네. 카카오는 장벽을 치고 있는 거죠. 면허라는 걸로. 이제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기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기존 면허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엄청난 논쟁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약간 임시 면허 같은 면허 한정 운수 면허라는 거를 줘요. 한정 운수 면허. 네, 한정 운수 면허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을 하려는 그 회사들한테 우리 해보려고 하는데 면허를 사서 해 어떻게 택시 회사 인수해서 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네. 정부에서 이제 제도를 만들었어요. 한정 운수 면허를 뭐 6개월에서 1년 한정으로 해서 운수 한정된 거야. 기간이 한정된 면허를 주는 거예요. 그 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네. 네. 그 소수로 이걸 운행해 보면서 약간 테스트 해봐라라는 정도로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면허제도와 이 자율주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거대한 제2의 타다 사태나 제2의 카풀 사태처럼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 택시는 니즈가 분명히 자율주행하고 맞거든요. 근데 개인 택시는 완전히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 택시가 70%인가 그렇지 않나요?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한 60% 이상이 개인 택시인데, 네. 타다 사태도 사실은 법인 택시는 상관이 법인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네. 큰 상관이 없었어요. 법인 택시 사업자 입장에 상관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개인 택시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그 뭐 면허값 남바값이라고 부르는 네. 그 남바값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고 면허 체계가 무너지면 이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떨어지면 또 그 사태가 다시 거대한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태가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보증금처럼 택시는 일단 내가 그 면허를 산 돈을 나중에 다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이죠. 자산. 개인 택시 기사들한테는 뭐 부동산을 제외한 가장 큰 자산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반발감이 그럼요. 그 있거든요. 대출받아 샀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다 보니까 타다도 좌초가 됐었고, 예전에 우버가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좌초가 됐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뉴욕 택시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거기도 뭐 시위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좀 풀면서 우버나 아니면 로보택시가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과거에 그 미국에서 우버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죠. 네. 근데 메달리온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흔히 말하는 택시 면허권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 뉴욕 택시뿐만 아니라 이제 영미권에서는 면허권 자체를 약간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뉴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여러 군데 이제 그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도시마다 다 면허권이 있는데, 근데 뉴욕이 워낙 그 교통량이 많은 도시이고 가장 경제적인 도시라서 많이 주목을 했죠. 그래서 한때 뉴욕에서 그 메달리온의 가격이 이제 매매할 수 있는 14억 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 서울이 제가 최신으로 뉴스 봤었을 때 1억이 좀 그렇죠. 넘는다고 본 것 저희가 같은데. 1억 정도인데. 근데 10몇 타다 사태 했을 때 한 7천 이렇게 그렇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1억 원 좀 1억 넘는. 원. 그게 한 2014년 딱 네. 우버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네. 아니면 대중화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14억 원에 이르렀고, 딱 우버가 나오고 나서 1, 2억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뭐 10분의 1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뭐 이유는 간단하죠. 우버 운전자가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그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진 건데, 근데 게다가 이게 메달리온의 경우 뉴욕 기준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주는 그런 고수익 상품이었어요. 나름 괜찮았죠. 네. 물론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9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비관을 하고 이렇게 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자기 돈으로 어떻게 10억을 마련합니까? 그죠. 뭐 10억은 뭐 최고가역 한 7, 8억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샀다고 했을 때 뭐 몇 억 정도 대출 받고 사는데, 딱 사고 이제 열심히 해서 갚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이랑 훅 떨어져 버려. 그래서 그 한인 출신의 운전자가 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뭐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되게 이슈가 많고 그랬는데, 항의 시위도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그랬는데, 근데 정부가 그 우버에게 일정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긴 했지만 막지 않았어요. 네. 그게 좀 우리나라랑 굉장히 좀 다른 건데, 그래서 뉴욕시 의회는 우버와 리프트에 한해서 그 모빌리티 서비스의 차량 대수를 그 일정 기간 딱 제한하는 그런 그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공급이 많아서 이게 망친다. 근데 그걸 막진 않았어요. 너희들이 들어오는 걸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렇죠. 너희의 총량, 총 대수는 대신 어느 정도 제한하자. 넘기지는 마라. 그렇죠. 하지만 원래 택시도 있고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택시 플러스 우버 리프트라고 하면 훨씬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또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뭐 무력화됐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다만 주 정부마다 방침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그 모빌리티 업체가 택시 발전 기금을 일부 내는 쪽으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았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에서는 그 공항이나 호텔 주요 관광지에는 딱 그 주정차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게 핸디캡을 이렇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CES 가보면은 그 우버는 각 그렇죠. 그 호텔마다 저 뒤쪽에 주차장 저 뒤쪽에서만 탈 수 좀 있거든요. 이동 거리를 좀 네, 부여해서 조금 불편하게 해놨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처럼 갈등은 있었지만 어쨌든 막진 않았고 모빌리티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근데 다만 이제 국가별로는 좀 달라요. 이게 대체적으로 서구권은 이제 미국과 비슷한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호주에서 되게 이제 파격적인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승차 공유 회사에게 콜당 일정 규모의 부담을 이렇게 지우고 그걸 펀드로 조성해가지고 택시 업계를 지원하는 그런 걸 이렇게 이익 공유제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뭐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시행했고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은 그냥 고강도 규제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결국은 뭐 트렌드에서 멀어진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게 좀 미국은 전반적으로 손을 들어줬는데 국가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승차 공유가 로봇 택시 시대를 맞아서 이게 다시 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구글의 웨이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 웨이모가 사실은 이렇게 구글 산하 조직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부침이 많았거든요. 네. 되게 기술적으로 실패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뭐 돈을 못 번다고 해가지고 뭐 거의 조직장이 해임되기도 하고 뭐 10%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구글에서 약간 좀 미운 자식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초반부터 꾸역꾸역 계속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0년에 이제 그 운전자가 없는 거의 뭐 반완전 자율주행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시들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승인을 받았고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LA까지 넘어와서 이게 굉장히 상품성이라든지 그런 현실성을 좀 어느 정도 증명을 해냈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버가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뭐랄까 그 이런 그 로보택시 회사들을 자체 플랫폼에 입점을 시켰죠. 그래서 구글하고는 약간 좀 예민한 관계고 좀 다툼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 노출 안 시켜준다고. 근데 어쨌든 협업을 하는 걸로 이제 우버도 깨달은 거죠.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안 된다.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버의 경우 자체 자율주행 조직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네. 돈 안 된다고 버렸거든요. 그쵸. 그러다 이제 아웃소싱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꿨고 전기차 제조사인 루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인 뉴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각각 2-3천억 정도의 이렇게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자체적으로 한 2-3만 대, 2만 대의 이렇게 로보택시를 구비해서 앞으로 6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됐다. 자율주행이 시작됐다. 이걸 이렇게 외신에서는 많이 보도하기도 하죠, 지금. 그러니까 웨이모가 지금 자체적으로 앱을 가동하면서 지금 도시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몇몇 도시에서는 우버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은 되게 경쟁 관계이기도 하면서 같이 또 조인을 하기도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좀 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택시가 그렇게 막 매달려니 떨어지고 그게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셨고 저 기사도 많이 봤었는데 그냥 지나간 겁니까 그러면? 지나갔죠. 예.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보상을 안 해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메달리온이 미국 전역에서 있던 제도가 아니고 대도시 몇 개에서 있던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를 못했어요. 뉴욕, 시카고 이런 대도시 몇 개 정도만 그 메달리온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우리 동네 메달리온 이런 거 있지도 않으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 그냥 그게 그렇게 유야무야 규제를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보면 미국 가면은 이제 막 동부의 도시라던가 아니면 시카고 이런 데들은 시카고도 동부죠. 그런 이제 집약적인 도시들은 네. 택시가 많이 다니잖아요. 대부분 동부에 있고 이쪽은 샌프란시스코 정도가 그렇죠. 옐로우 캡이 좀 있었죠. 그 외에는 이제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택시가 돌아다니고 택시가 사람을 커버하기는 굉장히 힘든 동네라서 이게 아무래도 그런 몇 개 도시에 좀 집중됐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안 됐군요. 근데 나머지는 택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택시가 있는데 메달리온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택시도 적고 파워도 좀 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율주행도 지금 크게 관심들이 떨어졌고 몇 년 조용했잖아요. 지금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그래서 보고서를 내면서 저희가 지금 제목에 썼던 이 로보택시는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대응을 못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수입해서 써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뒤처져 있다라는 문장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웨이모가 일단은 지금 중국을 제외한 곳에서는 가장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웨이모가 이렇게까지 상용화 서비스를 하기까지의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겁니까? 웨이모는 원래는 이제 그 구글의 자회사는 아니었고 구글 X라는 약간 실험 해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조직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구글에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웨이모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 X 내에서 막 하다가 2016년에 좀 되는데 뭐 자회사로 나와요. 그래서 웨이모라는 자회사가 독립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개발하겠다는 회사들이 이제 있고 뭐 있는 건 다 모두 다 그랬잖아. 테슬라를 비롯하여 한국도 뭐 현대차도 있고 많이 다 하니까 뭐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2018년에 피닉스에서 우리는 이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7년이나 됐네요. 그쵸. 네. 벌써 7년 된 거죠. 상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냥 시범 운행합니다가 아니고 상용 서비스를 합니다. 돈 받고 진짜 상용 물론 이제 굉장히 한정된 지역에서만 했지만 처음에는 보조 운전자가 앉아 있었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옆에 그 보조 운전자가 반드시 앉아야 되는 그런 규제 아래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그 규제가 2020년에 없어졌어요. 2020년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웨이모 1이라는 서비스인데 이 운전자가 없이도 이제 로보택시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처음에 피닉스에서 그걸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되나 안 되나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혹시 내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했는데 몇 번 타보다 보니 별 문제가 없다는 게 느껴져서 이제 웨이모도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확장이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 LA에서 타보셨다고 했잖아요. 그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 복잡한 도시거든요. 그쵸. LA나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도시고요.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사람도 운전 잘 못해요. 원웨이도 워낙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다는 생각 잘 못 해봤는데 가능하다는 걸 좀 증명한 상태라서 이제 급속도로 확장될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웨이모는 타보고 신기했던 게 이게 샘플은 거의 일방통행화 돼 있어서 좌회전을 거의 아예 허락하지 않는 도시고 돌아 피탄해서 가면 되는 도시인데 LA는 전부 다 좌회전이 비보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좌회전이 비보호라서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모가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는 또 스탑 사인이 있어갖고 사거리에서 섰다가 눈치 봐갖고 가잖아요. 그것도 눈치 봐갖고 딱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사람보다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웨이모는 많이 이렇게 진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운행되는 차량이 한 차량이 아니죠. 탑승 건수가 한 25만 건 정도 매주요? 매주 25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아직은 뭐 계산을 제가 해보려고 대충 해봤어요. 우버의 한 1.5% 정도? 그러니까 우버 탑승수의 그 지역에서만 보면 한 1.5%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그 정도 되더라. 그래서 그게 뭐 그러니까 1.5%가 될 수도 있고 0.5%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막 10%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지금 근데 테슬라도 로보택시를 도입을 해서 지금 앱도 또 올렸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는 좀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테슬라는 뭐 지금 아까 말했던 2018년 웨이모의 모습? 그러니까 피닉스에서 처음
서비스를 개시하던 웨이모의 모습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은 뭐 그 웨이모하고 견줄 만한 걸 보여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오픈 AI가 나오고 나서 챗GPT가 나오고 나서 테슬라가 한참 뒤에 그록 네. 아니 테슬라가 아니죠. XAI가 그록을 내놨지만 급속도로 따라갔잖아요. 네. 아마 테슬라도 네, 급속도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 하긴 처음에 이제 웨이모는 규제도 있었고 네. 또 사람들의 인식도 좀 무서운 게 있었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네. 그거를 이제 좀 테슬라는 패스트 트랙처럼 그렇죠. 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지금 뭐 운행하는 차량이면 10대인가야 20대인가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그 안전 모니터라고 부르는 그 보조 드라이버라 해야 될까요? 네. 뭐 그 사람 안전 모니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탑승한 상태예요. 근데 웨이모는 그냥 사람 없이도 운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테슬라 단계가 훨씬 낮은 단계죠. 죽스도 있지 않습니까? 죽스? 뭐 최근에 네. 뭐 한다고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네.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죽스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상용 서비스를 최근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직은 무료 서비스로 해주고 있고, 근데 죽스 같은 경우는 신기한 게 운전석 자체가 아예 없고 앞뒤가 그냥 유리로 돼 있고 4명이 마주보고 앉는 형태여서 이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예, 그런 게 이제 죽스도 라스베가스를 시작으로 몇 군데 이제 늘어간다고 해서 네, 사실은 필요 없죠. 운전석 자체가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이제는. 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운전석이 없으면 진짜 뒤로도 갈 수 있는 거구나. 케이블카처럼 이제 생겨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게 편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옛날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네. 그 CS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리프트였나 이런 회사가 이제 운행을 한 적이 있어요. 자율주행차를. 네. 가다가 비가 왔나 그랬는데 갑자기 자율주행차가 내려 더 이상 못 가 이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기술이 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왜냐면 네. 자기 학습한 환경이 아닌 환경이 그렇죠. 되니까 못 한다고 위험하니까. 예, 그때만 해도 라이다나 아니면 카메라가 비 올 때 굉장히 잘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웨이모까지는 아마 그리고 이게 웨이모가요 지금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LA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보면 타보신 분들 그 영상이 종종 올라와요. 그렇죠. 이제 네. LA, 샌프란시스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여행으로 많이 가는 지역이잖아요. 네. 피닉스에 살 때는 사실 그쵸. 되는지 안 되는지 그쵸. 잘 몰랐는데 네. 이제는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뭐 심지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 또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많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엄청나게 보급이 돼 있다고 지금 기사로는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더불어서 2강으로 꼽히잖아요. 중국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은 좀 늦게 좀 미국보다 그렇게 조성이 됐고요. 네, 괜찮으시죠? 네. 한잔 하고 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실 겁니다, 보시는 분들. 그 시범도시로 베이징이라든지 뭐 충칭, 선전, 광주, 난징 뭐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여러 업체도 이렇게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돌렸어요. 그래서 뭐 여러 업체들이 있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뭐 바이두고 그 아폴로고라는 그런 그 브랜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는 포니 AI라는 회사가 되게 있고 그리고 위라이드라든지 디디라든지 뭐 관련 업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여기가 가장 뭐랄까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도시가 우한시인데 우한시에서는 굉장히 시 자체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이렇게 기업들 유치하려고 했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700만 명 넘는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이미 자율주행차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운영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전역을 다 이렇게 허용해주는 우한시 전역을. 근데 몇몇 군데는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100%는 아닌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제 전체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아폴로고의 경우 굉장히 우한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2024년 말에 이미 우한시 내에서의 비즈니스는 손익분기점을 도달했고 그리고 2025년에는 흑자를 낼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그 성공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이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라는 이렇게 계획까지 발표해서 사실상 이거는 뭐 사업화까지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중국에 이렇게 그 뭐 예전에 이제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곳이 그 알리바바가 있었던 그 도시였어요. 흥저우였는데 근데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래 공항에서 이게 중심지까지 가는 길은 솔직히 좀 후진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약간 네. 흡사 북한을 보는 듯한 되게 이제 낡은 도시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찬양 도구 뭐 이런 그리고 막 되게 그 이제 혈색으로 이렇게 이제 뭐 잘해보자 뭐 이런 거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딱 중앙도시 갔다 중앙지 딱 가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미래 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막 그 틱톡을 하면서 뭐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수백 명의 사람이 다 틱톡을 하면서 막 춤추고 있고 춤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인화됐고 그리고 뭐 공유 자전거, 공유 승차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때 중국인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중국인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런 건 가능하냐 한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긴 중국이다. 당이 딱 마음 먹으면 그냥 밀어붙이고 다 되는 거다라고 해서 사실상 뭐 그때 이미 몇 년 전이었는데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미국과 다른 그런 중국의 강함인 것 같아요. 미국은 좀 실용주의 기반으로 논리상 맞으면 굉장히 트러블이 많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거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토론 끝에 근데 중국의 경우 당이 딱 이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와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새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한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 관련된 회사에서 몇 개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요새 중국에 직원들을 엄청 많이 보낸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잘 로보택시 동네마다 좀 타보고 어떤지 그거를 여러 군데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보낸다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국 내에서 그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는 어디예요? 아무래도 바이두죠. 바이두의 경우 그 웨이모보다 몇 년 좀 늦게 이렇게 그 자율주행 기술 개발 시작을 했는데 2022년 8월에 레벨 4를 이렇게 달성했거든요. 레벨 4는 거의 대부분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건데 5가 사실상 완전 그 자율주행인 거고 4는 이보다 조금 낮은 단계예요. 근데 이거를 웨이모보다 빨리 달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뭐 기술력도 따라잡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죠. 그래서 뭐 우한을 비롯한 뭐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도 잘 보급을 했고 그리고 그 앞서 이야기한 우한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기반으로 그 중국 전역 100개 도시에 그걸 보급하겠다라는 게 뜻을 밝히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가 바이두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한 포니 AI라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어요. 여기는 창업자가 구글 출신인데 그 바이두로 이직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이렇게 좀 R&D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좀 여러 가지 그걸 좀 알고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 이것만 파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2014년 15년쯤 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년도 안 된 회사인데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레벨 4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 6, 7조 원 정도의 이렇게 투자금을 이렇게 유치를 했고 조만간 뭐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포니닷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사 보니까 강남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뭐 좀 비판적으로 기사 쓰는 뭐 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데이터 우리나라는 못 갖고 가는데 중국이 다 갖고 간다. 뭐 이런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던데. 거기 회장님이 남경필 전 지사. 그 합작사가요. 네. 포니 링크?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포니링크란 회사를 통해서 뭐 실제로 뭐 그 국토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기도 하고 경기 성남시 판교 일대에서 이렇게
그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큰 규모는 아니 한 몇 대 정도 이렇게 굴리고 있는 수준인데, 근데 좀 아무래도 그 300억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포니 AI가 뭐 IPO에 성공하면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는 만큼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중국 회사들이 한국 기업에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IT 회사들에. 네. 근데 카카오, 넷마블 빼고는 사실 거의 다 망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좀 뭐 제가 이제 벤처업계 취재를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약간 뭔가 정보의 격차가 있는 것 같,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이상하고 삐리한 기업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말아먹고 네. 다 쿨하게 철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동안 끊겼었어요. 안 했는데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좀 대규모 투자가 있는 사례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중국이 그 서구권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좀 중간 지점에 있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 친숙하고 좀 더 열려 있는 한국을 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로보택시가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불가피한 흐름이다, 전 세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로보택시의 장점이 있다는 건데, 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지금 그 도입된 데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나요? 저도 뭐 잘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차가 승차 거부 같은 게 없다.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 차니까 승차 거부를 안 할 테고, 또 뭐 미국에서는 심야에 택시 잡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이제 기사님들이 밤에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심야에 택시 잡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라는 평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난폭 운전이 적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택시 기사님들이 아무래도 이 속도가 이 자기 수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가려는 그 욕망이 있고, 또 하루 종일 운전하다 보면 좀 막혀있는 답답한, 저도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난폭 운전 비슷한 일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거는 이제 확실히 없다. 인간의 조급함으로 인해 나오는 그런 난폭 운전 없고요. 좋은 점이 대체로 신기하고 좋다고 진짜. 신기해서 재밌다, 신기하다. 우리 사회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걸 전하면은 운전석에 짐을 놓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왜냐면 그냥 비용 구조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사라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이익이, 물론 R&D 자금이 뭐 그 많이 들긴 하지만 근데 대신에 네트워크 효과로 다 해소가 가능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여객 운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용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개인에도 보급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시간이 훨씬 늘어나는 거죠.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꼭 쓰는데 이걸 다른 거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정말 엄청난 변화죠. 아까 이제 인건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은 더 비싼데 나중에는 아마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싸질 수도 있을 거다. 중국은 좀 더 싸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더 타고 싶겠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승차 거부가 없다는 게 진짜 큰 매력인데, 그건 있더라고요. 타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택시는 사람과 사람이 눈치 봐서 타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앞에 서 있나를 확인을 하시고, 운전자분께서 없네 라고 하면은 그 근처에 조금 세워둘 수 있는데 슬쩍 세워두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 가서 저 탈게요 라고 바로 해서 밖에 뒤에서 빵빵거리더라도 바로 태우는데 이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한 100m 뭐 200m에서 그 잠깐 세울 수 있는 그 지점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 서 있으면 제가 5분 내로 가야 돼요. 5분 내에 이걸 안 타면 걔가 이제 저한테 페널티기를 먹이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사님 잠시만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게 안 되죠. 5분 내에 도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 제가 단점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유도리 없음 이런. 단점으로 다른 단점 적어놓은 게 분석이 돼 있는 게 이제 좀 유도리가 없다라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있다. 과잉 조심이 심하다. 과잉 조심. 그래서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다 끼워주고 이제 한국 사람 속 터져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기싸움 안 해서 좋겠네요. 지금 그러면 아까 이제 외국의 예를 얘기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주행 자율주행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고 로보택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왔는지 또 어떤 회사들이 지금 이거를 테스트하고 있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국격이라든지 IT 산업 경쟁력에 비해서 엄청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중국, 미국이랑 너무나도 지금 격차가 큰 상황이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자율주행을 굴리려면 좀 정밀 지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단순히 이제 도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갖가지 정보를 있어야 사실 좀 정교한 그런 그 자율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도시만 하더라도 수십억 정도 이렇게 구축하는데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데이터 양이거든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양인데 이게 어쨌든 아무리 기술 잘 만들어도 이게 워킹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이게 고도화가 되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생물과 같이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QA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도시에는 그냥 수천 대가 그냥 24시간으로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로보택시가 없지 않아요. 시범 운영하는 데가 있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강남의 특정 구간 심야 시간 차 안 다닐 때 그것도 몇 대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심야 시간이라고 한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데이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에 몇 대, 그것도 아주 특정 구간. 근데 전 도시를 수천 대가 24시간 돈다.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규제와 투자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국이나 미국은 2010년대부터 이렇게 투자가 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기술 개발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2018년에 반짝 좀 이렇게 2017년 18년 사이에 반짝하고 좀 했다가 뭐 타다세타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유탄을 맞고 굉장히 이게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뭐랄까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펀딩을 받았다는 그런 회사도 지금 이제 그 뭐 몇백억 이런 수준이고 근데 제가 앞서 이야기한 포니 AI의 경우 몇 조 원, 뭐 100배 차이인 거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그 포티투닷이라는 그런 자율주행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그 결과를 보면 거의 뭐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뭔가 나와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거의 걸음마 단계고 심지어 어떤 그 전자 그 전문지에 따르면 외부 컨설팅을 받았는데 거의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팩트인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듣고 있는 뭐 VC 업계 이제 얘기만 VC 업계는 벤처 업계에 들었을 때 지금 잘 이렇게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인수 과정도 되게 좀 애매했고 지금 결과가 없다라는 거는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주도에서 뭐 라이드 플럭스 이런 회사들이 테스트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야 시간에 일부 구역에서만 테스트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미국에서 지금 뭐 수천 대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곳에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면 계속 고도화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데이터가 전혀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은에서도 걱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진짜 우리 독자 기술을 가질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은에서 최근에 리포트가 업계에 꽤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자율주행차의 도입은 뭐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의 편익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꼭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에 뒤처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얼마나 뒤처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은에서 이제 인용한 자료는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라는 리서치 펌인 것 같아요. 거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그 자율주행 기술 20개 기업 중에서 한국이 올린 기업은 딱 1개밖에 없고 그것도 거의 뭐 최하위권에 있다. 그 미국은 14개, 중국은 4개 기업을 올렸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굉장히 뒤처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건 또 다른 자료인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한 그 중국과 한 1, 2년 정도 격차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한 2, 3년 정도 이게 격차가 나는 것 같다라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5년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기술만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상용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각 잡고 열심히 해서 상용화를 하면 얼마나 걸릴까라고 할 때 아마 2, 3년 내로는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뭐 거의 뭐 엄청난 격차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외국의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그냥 차량만 찍어내는 어떻게 보면 좀 하청업체나 아니면 좀 뭐랄까 소비자와 멀어져 있는 단계까지 놓을 수 있다 이런 뭐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죠. 네. 정부 목표는 27년까지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2027년 상용화 네. 2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관련법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법 같은 게 그 법 이름을 제가 적어놨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아까 말했던 그 한정 운수면허 네. 이런 것도 그 법에서 나오는 거고요. 예, 일단 기본적인 그런 건 있는데 일단 뭐 약간 문화적인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너무 조심스러운 네. 물론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조심스러워하죠. 다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조심스러울수록 데이터가 없어요. 사고 나는 거 감수하고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서 누구 다치거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하는 보고서를 보니까 웨이모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70%인가 80% 정도 사고가 적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던데 우리는 아마 테스트를 시작을 하면 7-80% 적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을 쳤다. 그렇죠. 드디어 한 명이 다쳤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정지되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요. 우리 그 뭐 테슬라 같은 거 외신 보도도 네. 보면 테슬라가 무슨 사고 날 때마다 대대적으로 그렇죠, 보도되잖아요. 그렇죠. 네. 마치 테슬라 망할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사람이 그냥 운전하면은 늘 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운전할 네. 때도.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기술을 99.999% 무조건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예 테스트를 못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만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정말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카메라나 뭐 라이다 이런 걸로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될 텐데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데이터들이 그 소프트웨어 회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강남대로서 아니면 뭐 저 세종로 네. 달렸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라도 나면 이제 회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난과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최대한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안전 보조자인가요? 뭐 그렇게라도 해서 좀 테스트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종종 그래도 보이기는 해요. 보면은 네, 좀 그런 안전 보조자가 타 있는 차들이 종종 보이긴 하는데 그야말로 아까 2018년에 이미 웨이모는 그 안전보조자 태우고 상용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10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 타다 네. 기자간담회 갔었는데 거기에 그때는 이재용 대주주가 네. 대표를 직접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택시업계 뭐 반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때 막 타다 우회 아니냐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잘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자율주행 되면 이거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이거 괜히 더 욕먹는다. 이게 지금 택시업계에 엄청난 반발하고 있는데 뭐 이걸 마치 좀 조금 뭐랄까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약간 계몽하듯이 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렇죠. 그때가 2020년 정도 2019년 20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년 지났잖아요. 진짜 지금 우한 전체가 상용화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5년 더 지나면 진짜 뭐 전 세계 대도시가 다 상용화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죠. 그때 이제 논란이라든지 이슈가. 그때도 면허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거 면허는 네. 기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만 문제가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2019년, 20년 말씀하시니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코로나 시작인데 우리가 우한하면 기억나는 건 사실 코로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저번에 들으면서 자율주행 택시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도시라는 얘기를 듣고 왜 우한이요라고 했는데 인구가 서울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어마어마한 큰 도시. 네, 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아이폰이 한국에 2009년 12월에 나왔거든요. 네. 한국에는 2009년 12월에 아이폰 3GS가 처음 나왔지만 그 미국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가본 사람들이 야 미국에는 아이폰이라는 걸 쓰는데 스마트폰이 뭐 앱도 깔 수 있고 뭐 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도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어. 햅틱 이런 거. 우리도 터치돼 막 이러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아직 저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모르던 네. 그 시기가 있거든요. 한 2, 3년. 네. 그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 미국에 여행 갔던 사람들은 웨이모 타보고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네. 느끼지만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네. 그런 세계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타다금지법 이후에 지금 우리 모빌리티 시장, 택시 시장이 좀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 될까요? 택시 시장은 이제 그냥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빌리티나 택시, 뭐 유상운송 쪽에서 혁신을 시도하는 뭐 스타트업이나 뭐 기업이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됐고, 그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가격은 올라서 저 같은 개인적으로 경우에는 이제 택시를 저는 이제 만약에 저녁에 이제 술 한잔 마시면 네.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갈까? 대리를 해서 갈까? 이런 하는데 대리를 하면 돈을 좀 내도 내일 아침에 올 때 편하게 오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택시를 탈 때는 돈 아까우니까 좀 싸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비슷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대리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늦은 시간대 이럴 때 특히나 요새 잡기가 힘든데, 그게 구조적으로 좀 개인 택시가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경우 60% 이상이 개인 택시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법인 택시도 사람이 없고, 법인 택시는 사람이. 일단 그 운전하는 분들이 그게 거의 수입이 안 돼요. 뭐 연봉으로 치면 아마 계속 하루 종일 일해도 연봉 3, 4천 정도밖에 안 돼. 4천 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수준의 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 구하기 힘들죠. 뭐 만약에 이걸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의 수입보다는 개인 택시 하나 해서 나중에 이제 좀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사 구하기 너무 힘드니까 법인 택시는 다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인 택시는 약간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비 오면 위험해요. 맞아요. 뭐 안 나가는 게 더 이득이에요. 괜히 가서 접촉사고로 나면 훨씬 손해예요. 또 너무 늦으면 또 위험해요. 괜히 잘 안 보이는데 위험해요.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령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냥 낮에 그 잘 보이고 할 때 운전하는 게 차라리 소득이 조금 줄어도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괜히 밤에 나갔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오히려 그 공급이 주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는 옛날부터 쭉 있었던 문제인데 그게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이제 수요 공급을 맞춘다기보다는 택시 요금을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는 본질적으로 해소가 된 게 없다. 그나마 요새 그 보면은 심야버스 이런 게 있어서 심야버스를 좀 타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택시 안 잡히고 이러는 게 예전보다 덜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택시 대수 자체가 굉장히 없고, 그다음에 지방은 특히나 택시가 부족하다면서요. 지방은 예전에도 그랬고 네. 지금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요금이 좀 그나마 있으니 괜찮은데 지방은 요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악순환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택시는 거의 이제 의미 있는 산업이 아닌 된 상황이 됐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모빌리티 혁신이 좀 저해가 되면서
택시가 약간 완전 그냥 뭔가 지금 고인물처럼 돼버리는. 그게 이제 택시라는 산업이 저는 이제 약간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아주 큰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든 뭐 작은 회사를 다니던 사람도 은퇴 후에 은퇴를 한 50대 초중반에 했다고 치고 뭐 내가 대기업 임원이었어. 근데 이제 55세에 은퇴를 했어. 그 뒤로 할 게 없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택시 기사를 했어요. 그래서 택시 타보면 옛날에 내가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이런 분게 약간 복지가 네. 노인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던 시절에 네. 그래도 일자리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네. 왜냐면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사회적 안정망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은 택시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대리도 있고 뭐 퀵도 있고 또 뭐 배달도 있고 맞아요. 뭐 그다음에 그 쿠팡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긱 노동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제 택시에 더 안 좋은 거죠. 제가 예전에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아서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한 20-30년 전만 해도 택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뭐 앞에 누가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을 뭐 납치를 한다던가 뭐 그런 법인 택시가 많았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개인 택시가 개인 택시는 신분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네. 개인 택시를 늘려서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개인 택시만큼 사실 안전한 게 없죠. 다 또 지긋하시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또 요새는 친절하시고 좋은데 저는 그래서 타다가 나오거나 처음에 이랬을 때 저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까 이 개인 택시보다 검증된 개인 택시보다 아무나 뭐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타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IM 택시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큰 문제는 발생 안 하는 별로 거고 없었죠. 예, 나름 네. 플랫폼에서도 그래도 검증을 서비스 관리를 좀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온 건데 그게 결국은 좀 이제 어르신들 위주로 그다음에 위험하거나 이렇게 뭐 늦거나 이럴 때는 안 나가시고 이제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공급이랑 수요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무튼 모빌리티의 혁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로보택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려면 좀 해결책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펀딩 문제가 가장 좀 크죠. 지금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받은 곳이 그 오토노머스 A2G라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 한 800억 정도 누적으로 투자 받았어요. 근데 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포니 AI의 경우 7-8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영국에 그 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자율주행 스타트업인데 여기가 2024년 단 한 번의 투자를 뭐 기존에 투자를 받았지만 그때도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단일로 1조 4천억 원을 투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중국, 뭐 미국이야 우리랑 뭐 다른 세계라고 치다 하더라도 뭐 영국은 좀 비벼볼만 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많이 커졌으니까. 네. 근데 영국하고도 이거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글 웨이모의 경우 지난 15년간 수십조 원의 그런 R&D 비용을 썼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경쟁해요? 이게 마치 뭐 오픈 AI랑 우리나라 AI 스타트업이 경쟁하는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투자 업계가 굉장히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모빌리티에 대해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그걸 이제 VC들이 투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 찍히는 순간 이제 펀딩이 걔네들도 벤처 펀드를 만들 때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좀 이렇게 펀딩 문제가 해소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정부가 이렇게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정부가 스탠스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근데 정부도 또 바보가 아니라 가지고 혁신을 지지해주고 싶은데 왜 그때 못했냐면, 민주당 정권에서 금융회사들은 강제하니까 싸워라고 해서 스타트업 규제를 풀어줬지만, 이제 공유경제 쪽은 이제 그 약자들이 이게 주요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강자 포지션이 돼가지고 니들 그 하지마라고 해서 이렇게 막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가 이제 화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이 다시 잡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게 딜레마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한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최대한 규제 풀어주자, 모빌리티 풀어주고 대신에 호주처럼 이렇게 콜당 일종의 부담금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 펀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사주자. 그리고 그 면허권을 사주고 그걸 태워버리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상을 해주는 한편 공급량을 통제하자라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번에 혁신적으로 좀 내놓았고, 이게 저는 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은이 낸 자료에 따르면 한 2-3조 원 정도 든대요. 그 현격하게 이걸 소각을 하기 위해서라면 면허권을. 근데 물론 이걸 100% 다 돈 주지는 않고 시세만큼 주지 않고 좀 양보를 하세요. 그래서 호주도 그랬답니다. 호주도 한 20-30% 디스카운트를 쳤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이미 법제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타다 사태 때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타다 금지법이 사실 그거예요. 그 플랫폼 택시라는 걸 도입하면서 그때 뭐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었는데 타입 1이 그 딱 말씀하신 그거랑 비슷해요. 면허가 없어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뭐 콜당 뭐 800원이었나 뭐 기업 아니면 매출의 5%였나 뭐 이런 식으로 기여금을 내. 그러면 그걸로 기여금으로 우리가 저 나라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면허를 기존에 있는 면허 가진 분들을 뭐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걸 할게 너는 돈을 내라고 했는데 그 플랫폼 택시 일을 하겠다는 회사가 없었죠. 그게 이제 채산성이 너무 안 맞게 그렇게 설정을 했었고, 그리고 차량 대수 무엇보다 차량 대수를 통제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라서 뭐 거기 있는 전략 쪽에 있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안 했었고, 그래서 그때 또 하나의 총극이 있었죠. 이재용 그 대주주가 내 지분을 만약에 차익을 보면 다 국가에 계속 시켜라. 네. 다 포기할게. 네.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액셉트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게 뭐랄까 이제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 좀 세팅을 하고, 또 정부도 가만히 있지 말고 사실 스타트업이 뭐가 돈이 있어요. 네. 좀 뭐 매칭 내서 정부가 대신 돈을 낸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잘못된 정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때요. 그때 타다조차도 타다 타입 1 안 합니다. 그거 만들어도 안 들어가요라고 계속 얘기했고, 그걸 들어가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뭐 그 조그만 회사들 뭐 우리 할게요 하는 데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해도 돈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할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업계 사람들은 모두 얘기했지만 정부는 강행시켰죠. 스타트업이 타입1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로보택시를 테스트하고 굴린다고 하면은 지금 상용화를 갔을 때 돈을 받아서 굴릴 때 지금 바이두 말고는 아무데도 이렇게 흑자 보는 데가 없잖아요. 네. 웨이모도 돈 엄청 쓰고 있고, 웨이모도 이제 조금 많이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두도 드디어 흑자를 한번 노려보는 거고, 그 기간 동안을 원래 적자인데다가 그 이익 공유제 그렇죠. 그걸로 이제 네. 마일당 뭐 이렇게 키로당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해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한은이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또 내놓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 택시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빌리티 회사들의 주식을 아주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예요. 시장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네. 건데, 근데 저도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몸 한 배를 타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런 거고, 이게 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혁신 쪽에서 어쨌든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죠.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벼락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들이 국가에게 해주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물음표거든요. 사실은 물론 고용 창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제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고, 어떻게 보면 딱 창업자만 좋은 거예요. 그 창업자 중에서 정말 그 헌신적으로 뭐랄까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엑시트 딱
타고 이제 딱 빠이빠이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약간 불공평한 거죠. 아니 니들은 특혜는 특혜대로 다 받아놓고 대체 그럼 국가에 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지분의 일부를 좀 뭐랄까 공공이나 국가 이해관계자가 소유해서 이런 걸 쉐어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재건축이랑 뭐 비슷한 거죠. 네. 약간 저는 좀 정부 주도로 세게 바꿔도 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시장주의자고 굉장히 자유주의자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해결책 보니까 일단 지방부터 빨리 도입하자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거기부터 테스트하고 데이터도 지방부터라도 좀 얻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KTX 도입되기 전에 해외 기차는 뭐 시속 200 몇십 킬로가 간다, 뭐 300km가 간다 이러면서 떼제베, 뭐 프랑스엔 떼제베가 있다 이러면서 옛날 사람. 네. 그거 우리 따라잡으려고 엄청 오래 걸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기술력이 뒤처지는 나라가 아닌데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버리면 나중에 가서 막 외국에는 자율주행차가 다닌다 막 이러면서 이게 10년 뒤처지고 20년 뒤처지다 보면 관광객도 안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가 네. 그만큼 어려운 분야입니다. 택시가 아까 말한 대로 택시의 사회적 약자라고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강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은 돈 많고 부자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힘센 사람들이지만 정치적으로 약자들이에요. 그냥 정부가 그냥 A라고 해 그럼 A 하고 B 해 그럼 B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약자인데 이제 택시 조합이나 택시 노동조합이나 개인 택시 조합 같은 데는 엄청난 사람이 많고 다 한 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또 막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또 여론도 움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자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기가 쉽진 않아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택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취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건 풀어나가면 되는 게 사실 5년 동안 증명이 됐잖아요. 그 누가 이익을 봤나? 사실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했거든요. 다 피해만 봤어요. 뭐 택시 계신 분들조차도 피해를 보고 뭐 지금 그때 맞춰준다고 해서 뭐 요금도 올려주고 뭐 이런데 사실 그걸로 돈 번 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뭐 면허권을 사는 정책이라든지 지분을 주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잘 이렇게 설득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분들도 오케이 하지 않을까. 면허를 사면 당연히 오케이죠. 근데 면허를 사려면 혈세로 사야 되는데 그거에 또 동의가 되느냐가 또 다른 얘기니까. 근데 그냥 몇 조 원 정도는 저는 충분히 국가적으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몇백조 원짜리 산업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두 분 말씀 오늘 이야기 쫙 종합해보면 가장 현실적인 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나하나 사가면서 그 로보택시를 하나하나 도입하는 거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나하나 사지는 않을 테고요. 일부 제휴 맺었으니까 법인 택시부터 간다라는,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장 현실적인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라는 기사가 부족한 그 틈새를 제휴를 맺고 뭐 개인 택시 면허 살 필요 없잖아요. 법인 택시 면허 그렇죠.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법인 택시만 타기 시작해. 그럼 개인 택시가 장사가 안 돼. 그렇죠. 그럼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이런 약간 나쁜 생각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택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 장악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지금부터 이야기가 제대로 진짜 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도 이게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했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전략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파고스화가 돼버렸거든요. 어쨌든 이게 기업이 크려면 세계 경제랑 호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만 지금 따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돈을 벌었냐?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상장했냐? 못했고 아무리 잘 돼봐야 이제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한국 뭐 택시 관광공사 뭐 이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잘 돼봐야 사실. 왜냐면 요새 특히나 그 캐비언 이후에 관광이 엄청 잘 되면서 택시 바가지 요금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좀 지금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을 좀 다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라이브를 해봐도 확실히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우리가 엄청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기대하시는 바가 굉장히 낮다. 네. 맞습니다. 기대가 엄청 낮아졌다라는 건데, 지금 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파고스화 돼버렸고, 해외랑 잘 나가는 뭐 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어딜 가든 동남아를 가든 우버는 이제 다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로보택시까지 만약에 뒤처져 버리면 이 모빌리티 쪽에는 정말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좀 우리가 낮아졌던 관심을 좀 더 높이면서 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끝까지 쭉 지켜봐 주신 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나는 와중에 아무튼 저희 티타임즈에서 2026년 AI 트렌드 컨퍼런스를 월요일날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22일이죠. 월요일날 진행하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시간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무튼 혹시 아직 조금 티켓이 남아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댓글창을 보시거나 이벤터스에서 티타임즈를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는 뭐가 있죠?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9월 26일 금융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금융에 관련된 최신 기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서울 강남역에 옆에 있는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웃스탠딩은 안트로프러너십의 온라인 강의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저희 그 창업자들을 위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창업은 창업자에게 배워야 된다. 그것도 성공한 창업자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컨셉이고, 뭐 리트, 뭐 아정당, 리멤버 이런 정말 요새 가장 핫한 스타트업의 대표님들만 이렇게 강사로 모셨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온라인 버전으로 내놨으니까 그거 결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2주 후에는 또 한번 신나는 주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